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특강을 시작할 텐데, 저는 회계사 10년 차고요. 2011년도에 회계사를 합격했고 KPMG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때려치고 강의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재무관리를 1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냥 개괄적으로 재무관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무관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왜냐하면 이 재무관리가 뭔지,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과연 뭔지, 이거를 한번 맛보기로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냥 가볍게. 그 다음에 재무관리를 공부하신 분들도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재무관리의 숲을 한번 우리가 쭉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재무관리가 뭐하는 학문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재무관리의 신이 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사기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뭘 공부하는지는 알아야죠. 내가 뭘 공부하는지 알아야지 좀 공부에 흥미도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무관리가 뭔지를 훑어본 다음에 우리가 재무관리 과목을 공부하면 좀 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러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관리는 뭐냐? 여러분, 재무관리라는 과목은 학부에서 어디에 있어요? 어느 과목에 편입되어 있습니까? 재무관리는 경영학 안에 있죠. 경영학부 안에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영학은 뭐냐? 경영학은 경제학하고 다르죠? 경영학은 뭘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경영학은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기업 뭘 연구하는데? 기업의 뭘 연구하는데? 기업의 활동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럼 기업의 활동으로 뭐가 있냐? 기업의 활동 한번 적어볼까요? 기업의 활동.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설립한 다음에 그 설립한 기업을 가지고 뭘 할 거예요?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이 설립한 후부터 한번 쭉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 돈을 조달합니다. 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죠. 공장 사고, 기계 사고. 그 다음에 생산, 구매 이런 거를 하죠. 구매도 하고. 판매하죠. 판매. 자, 그런 다음에 조달을 했잖아요. 돈을 빌렸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배라고 부르죠. 유식한 말로. 그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업의 활동인데, 여기서 생산 관리도 들어가고 마케팅도 들어가고 인사 노무 관리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경영학 안에 있죠. 자, 거기서 재무관리는 뭐냐? 재무관리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은. 그러면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재무관리입니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크게 얘기해서 재무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데, 자, 재무관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무관리 안에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의사결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뭔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 기업 재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이라고도 있어요. 우리 요거 말고도 사실 금융론,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재무관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공기업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금융과 관련해서 경제 상식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뭐 회계사 준비생들은 그렇게 뭐 필요가 없는데 공기업 준비생들은 어떤 금융 상식, 경제 상식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지만 면접 대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논술, 서술 대비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뭘 활용하면 되냐? 제가 유튜브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지한송 치면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가지고 제 유튜브 가서 뭐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지금 한 뭐 구독자가 한 6,000명 정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와가지고 지금 뭘 홍보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기업 재무랑 이 투자론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기업 재무에서는 뭘 다루냐? 기업 재무에서는 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영업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다루고요.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는 보통 뭘 다루냐? 금융 자산입니다. 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다루죠. 자, 그러면 영업 자산은 뭐고 금융 자산은 뭐냐? 영업 자산은 여러분, 영업 자산은 기업이 왜 설립됐어요? 영업하려고 설립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뭘 만들어요? 핸드폰, 반도체, 가전 이런 거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뭘 만들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뭘 만들어요? 한국조선해양은 뭘 만들어요? 배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업자산인 거죠. 그러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공장, 토지,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영업자산입니다. 영업자산. 자, 금융자산은 뭐예요?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금융자산이죠. 그래서 기업재무는 영업자산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투자로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BS를 한번 그려볼게요. BS를 그리면 여러분 이 BS가 처음 본다. 이 BS 처음 본다.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면 회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를 공부하지 않고 재무관리를 먼저 공부한다? 그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고 회계를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회계는 무조건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를 들어야 됩니다. 필수라고요, 회계는. 회계는 필수예요. 사실은 고급 회계까지 듣고 딱 요거 재무관리 들으면은 나이스인데 부족하다 그러면 중급 회계까지는 들어야 되고요. 아, 중급 회계 또 어렵다 그러면 회계 원리까지라도 듣고 재무관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었다 치면 여기가 자산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부채라는 것도 알고 여기가 자본이라는 것도 압니다. 자, 근데 재무관리에서는요, 이 부채를 타인자본이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남에게 빌린 돈이라는 거예요. 타인자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본을 자기자본이라고 부릅니다. 내 돈이라는 거죠. 자기자본. 이런 식으로 재무관리에서는 부르니까 나중에 용어 정리할 때 회계랑 재무관리랑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활동을 볼 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조달이라는 게 있죠. 조달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이 부채, 여기는 자본,
타인 자본,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산 걸 투자라고 부르고요. 그 자산으로부터 영업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 자산을 통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죠.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조달해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달해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자, 부채로 조달해준 사람, 채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해준 사람, 주주죠. 주주죠. 그러면은 채권자랑 주주가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채권자는 뭘 통해서? 채권을 통해서, 본드, 채권을 통해서 투자했고요. 주주는요, 뭘 통해서 투자했습니까? 주식이라는 증권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채권자,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랑 자본이 조달이죠. 조달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랑 주주는요, 투자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거고요. 채권자랑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쏴준 거잖아요. 투자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도 투자죠. 공장을 샀다. 이것도 투자예요. BTS를 육성했다. 이것도 투자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투자예요. 영업자산인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게끔 하는 모든 자산들을 다 영업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도 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투자랑 이 투자는 다른 투자입니다. 즉 영업자산 투자와 금융자산 투자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끊어서 자, 기업 관점에서의 조달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 여기가 기업재무예요. 여기가 기업재무고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채권자랑 주주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 채권자랑 주주 관점에서 금융자산, 채권과 주식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거, 여기를 투자론이라고 부르죠. 아시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재무의 목표는 뭐냐면 싸게 조달해서 좋은 투자하자. 목표는 싸게 조달해서 좋은 투자. 여기서 좋은 투자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좋은 투자는 돈 많이 버는 거죠. 돈 많이 버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빅히트가 BTS에 잘 투자했죠? 돈 많이 벌잖아요. 시총이 한 5조 정도 되던데. 어쨌든 기업 재무의 목표는 싸게 조달해서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자, 재무관리소 투자론은요, 좋은 금융자산을 사는 것도 이것도 투자론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재무관리에서의 투자는요, 사실은 기업의 활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내가 채권을 잘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이쪽을 조금 배제시키고,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의 가치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의 가치 위주로. 그러니까 가치평가 위주라는 거예요. 금융자산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는 얼마냐? 요 관점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내가 채권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내가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트 분석해가지고 캔들 분석,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안 배웁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더 재미나고 아주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는 좀 차치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우리는 얼마야? 그 주식 가격? 그 채권 가격 얼마야?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업 재무 쪽에 좀 더 힘을 실는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금융자산을 채권, 주식 이 두 가지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사실은 파생상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파생상품까지. 자, 파생상품 일단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기업재무에서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기계장치, 좋은 영업자산에다가 투자하는 거고요. 좋은 영업자산이라는 게 가치가 높은 영업자산인 거예요. 결국은 기업재무와 투자로는요. 가치 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영업자산의 가치, 금융자산의 가치 요거를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데다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영업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업 활동의 본질이거든요. 좋은 데다가 투자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채권자랑 주주들한테 돈 많이 주는 거, 많이 잘 배분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기업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러면 가치평가가 되게 중요한데 가치라는 거, 가치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치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배웠으니까 장부가치라는 게 있고요. 장부가치랑 비교되는 게 바로 시장가치라는 게 있죠. 장부가치랑 비교되는 게 시장가치가 있습니다. 장부가치는요. 장부가치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기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원칙이 되는 게 뭡니까? 발생주의 아닙니까? 발생주의.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없이 내가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없이 발생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계산한 것. 그게 바로 장부가치죠. 발생주의에 따른 거예요. 이거는 발생주의에 따른 가치죠. 자, 재무관리에서는 장부가치 안 봅니다. 거의 안 봐요. 장부가치? 뭐 볼 때 있습니다. 뭐 세금 계산할 때 이럴 때만 살짝 보지 장부가치 위주로 안 봐요. 재무관리는요. 시장가치 위주로 봅니다. 시장가치. 장부가치는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한 가치고요.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시장가치가 중요하잖아요. 이 아이패드의 이 장부가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시장가치는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가치를 우리가 두 개로 또 쪼개볼 겁니다. 시장가치가. 자, 어떻게 쪼갤 거냐? 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고요. 자, 거래되지 않는 가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시장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사용으로 인한 가격.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지? 몰라요. 이거 얼마인지 몰라요. 한 뭐 40만 원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40만 원에 거래되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빅히트 얼마예요? BTS 얼마예요? BTS가 시장에서 거래됩니까?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BTS라는 어떤 자산의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탤런트죠. 탤런트. 무형의 자산이죠. 이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BTS라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BTS라는 탤런트,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BTS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거에 대한 가치, 그거를 구하는 게 이 두 번째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치를 구할 때는 요게 요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 회계에서 여러분, 회계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회계 용어로 많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정가치로 부릅니다. 공정가치라고 불러요. 이 공정가치를 통해서 뭐 순실현 가능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말고 뭐 현행원가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거를 우리가 뭐 회계 용어로 공정가치로 부르고요. 사용으로 인한 가격, 사용, 운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 이거를 사용가치, value in use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 보통 시장가치 얘기할 때 공정가치를 많이 얘기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사용가치를 이용한 어떤 그 시장가치 구하는 것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회계에서는 보통 공정가치가 많죠. 자, 이럴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요, 그냥 보면 돼요. 시장에 가서 얼마인지 확인하면 돼요. 11번가 보면 돼요. G마켓 보면 돼요. 쿠팡에서 보면 돼요. 그런데 얘는요, 시장에 없어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직접 산정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식으로 산정하냐? 사용가치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냐면 여기서 들어가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계원리 정도 공부했으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다 배웠을 거예요. 화폐의 시간가치가 뭔데요? 현재 이 자산의 가치를 구할 때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의 가치를 구해볼게요. BTS가 한 10년 동안 100억씩 번대요. 그럼 BTS의 현재 가치는 뭐 이것저것 제외하고 한 뭐 100억에 10년이니까 1000억에서 뭐 이것저것 제외하고 한 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구하는 방식. BTS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니 BTS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 BTS의 현재 시장 가치는 얼마 정도 될지.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사용가치입니다. 그러면 사용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화폐의 시장가치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화폐의 시장가치를 당연히 공부를 하고 재무관리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화폐 시장가치를 재무관리에서도 가르치긴 하지만 회계원리 수준에서 그 좀 더 발전된 개념을 가르치다 보니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화폐 시장가치 부분은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알고 재무관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가치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시장가치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와서 보시면 이 영업자산이라는 건 시장가치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덕단지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 반도체 공장의 가치는요, 처음 짓는 건데 반도체의 그 공장 하나인데 그러면 시장가치가 그러니까 거래되는 가치가 없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사용가치를 구해야 되겠죠. 향후에 그 고덕단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현금흐름 유입액을 가지고 시장가치를 역산해서 잘 구해야 됩니다. 추정을 통해서 잘 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이야 뭐 이렇게 작두 타가지고 우리가 구한다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유추해야 됩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개념이 나오냐면 확률 통계가 나옵니다.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확률 통계가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 통계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 있죠.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재무관리를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돌아와서 사용가치에 대한 시장가치를 구하는 value,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시는 아시죠? 시그마입니다. 합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처음 본다.
그러면 재무관리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 시그마라는 것은 한번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자, 뭐 t는 1부터 n까지 해서 BTS에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 BTS로부터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 환불 원정대로부터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거를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죠. 시장에서 BTS를 생각하는 어떤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 시장에서 환불 원정대를 생각하는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 이걸로 나눠줘가지고 합친 값이 바로 시장 가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때 결국은 재무관리도 사회과학이다 보니 이런 걸 연구합니다. 여러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들어보셨습니까? 독립변수. 자,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 점수,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속변수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변수. 그런데 그 시험 점수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공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값도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상관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노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따져봐야 됐고요.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독립변수가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회계분석입니다. 리그레션. 못 들어보셔도 돼요. 나중에 재무관리 때 다 공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사회과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사회과학을 배울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독립변수,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점수와 공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뭐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 그럼 내가 하루에 3시간 더 공부하면 시험 점수 얼마나 더 증가해? 이런 것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점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뭐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과학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가치라는, 시장 가치라는 종속 변수는 펑션,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자율. 이 두 가지 변수에 있어서 변수로 인해서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인데 가치는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시장 가치는 클수록 좋죠? 그렇죠? 120억짜리를 100억 주고 사는 게 낫지 110억짜리를 100억 주고 사는 게 나아요? 결국은 똑같은 100억을 준다면, 똑같은 100억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면 그 공장의 가치가 더 높은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돈 많이 벌는 거.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일단 가치 높이려면 일단은 뭐 돈 많이 벌면은 가치 높이는데 직방이죠. 하나 더 있네요. 여기는 할인율. 할인율은 낮을수록 좋네요. 자,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이 할인율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가치가 높아지려면 수익률은 낮아야 된대요.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요것부터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요, 수익률이 낮을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익률이 높은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00원을 투자해요. 10%짜리와 20%짜리가 있습니다. 10,000원 투자해가지고 10% 수익 얻으면 11,000원이고요. 20% 수익 얻으면 12,000원이에요. 뭐가 좋아요? 20%가 좋잖아요. 수익률 높은 게 좋네. 이렇게 의사결정한다고요. 자, 뭘 고정으로 뒀어요? 현재 이 10,000원이라는 투자 금액을 고정으로 두고 여기는 수익률을 나눴습니다. 10%, 20%. 당연히 20% 되는 게 좋죠. 얘를 고정으로 뒀으니까. 근데 우리는 의사결정 어떻게 해요? 미래에 11,000원이라고 11,000원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얘는 T0, 얘는 T1일 때 이미 T1 시점에 이 11,000원을 정해 놓습니다. 물론 추정치로 정해놔요. 추정치. 11,000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추정치예요. 그래서 확률 통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11,000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11,000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평균치라는 거죠. 미래의 평균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추정치. 그때 11,000원이 1년 뒤에 들어오는데 요거에 대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10%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 수도 있어요. 자, 왜 10%로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좀 안전할 것 같대요. 변동성이 좀 적을 것 같대요. 이 11,000원을 줄 수 있는 그 변동성이 적을 것 같대요. 왜 20%로 요구합니까? 라고 했더니 위험할 것 같대요. 그래서 20%로 요구한대요. 그러면 10%로 요구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10,000원이지만 20%로 요구할 때는 이거 얼마예요? 뭐 9,000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10,000원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은 10%가 좋아요? 20%가 좋아요? 10%가 더 가치가 높잖아요. 10%가 더 가치가 높으니까 내가 11,000원을 1년 뒤에 받을 거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둘 중에 뭐가 좋은지 잘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 낮은 게 좋구나.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할 때,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했을 때 이자율과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했을 때 이자율 뭐가 더 비싸요? 여러분들이 더 쌀 수도 있나? 어쨌든 그러면 예를 다시, 백수가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것과 공무원이 거기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 누가 더 이자율이 싸요? 공무원이 더 이자율이 싸죠. 왜? 안전하니까. 은행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여러분 백수가 공무원한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회계사 돼가지고 백수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취직해가지고 백수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져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안전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안전한 인적 자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수록 더 좋은 자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수익률이 높은 게 좋지만 우리는 현재 시점에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미래에 그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위험이 더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되는 거죠. 투자 금액은 어쨌든 뭐 8,000원이라고 치면 현재 치면 투자 금액 그냥 무조건 8,000원에 치면은 10,000원짜리 투자하는 게 낫죠. 9,000원짜리보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현재 시점에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죠. 재무관리에서 이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바로 위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거는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위험이거든요. 위험. 자,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이제 또 살짝 바뀝니다. 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이에요.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커집니다. 부실채권의 수익률과 안전채권의 수익률 중에서 부실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아요.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예요. 떼먹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감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과 위험은 정해관계네요.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지네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이론을 배웁니다. 첫 번째, 일단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뭘 줄여야 돼요? 수익률을 줄여야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을 줄이기 위해서 위험을 줄여야 되잖아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하나 배우고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이게 뭐예요?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는 정의 관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위험이 예를 들어서 2일 때 수익률은 몇 %예요? 실제로 값을 구하는 거죠. 위험이 3일 때 수익률은 몇 %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지는 걸 알겠는데 얼만큼 커져? 얼만큼 커져? 그래서 뭘 배우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꼴을 배웁니다. 자, 여기서 x가 예를 들어서 위험이에요. y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a는 양수가 돼야겠죠. 왜?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이 커져야 되니까 기울기는 양수가 되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위험이 크면 수익률이 커질 텐데 얼만큼 커져? 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뭐도 알아야 돼요? 1차 함수도 알아야 됩니다. 1차 함수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회계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무관리, 그 공기업에서도 금융공기업 있잖아요. 금융공기업도 이게 계산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립니다. 재무관리를 잘하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재무관리가 수월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1차 함수 이걸 배우는 게 그 유명한 CAPM입니다.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을 배우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CAPM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배웁니다. 여기가 재무관리에서 거의 탑으로 어려운 그런 파트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과 CAPM을 배우면서 재무관리 그 큰 틀을 우리가 배우는데 추가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시 이쪽에 와서 보시면 기업 재무에서 싸게 조달해가지고 좋은 투자를 하려면 돈 많이 버는데 CF 많이 버는데 그 다음에 수익률 요구 수익률 낮은데 근데 싸게 조달한다는 것이요 결국은 투자자로부터 기업이 조달할 때는요
빌리는 입장이잖아요. 빌리는 입장은 이자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빌리는 입장은 낮은 게 좋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싸게 조달한다는 의미고요. 그럴 때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면 부채로 조달하는 게 좋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좋아? 채권자한테 조달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주주한테 조달하는 게 좋아? 뭐가 더 좋아? 뭐가 더 싸게 조달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게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자본구조 이론.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주주 입장에서 결국 기업의 주인은 주주잖아요. 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 자, 분배를 하는데 분배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이 돈을 벌면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요. 채권자한테 먼저 줍니다. 채권자한테. 이자 형식으로 먼저 줘요. 이자 형식. 그 다음에 뭐 정부한테 세금 내고 나머지 있죠. 나머지를 주주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번 돈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주주한테 그냥 다 현금으로 주냐?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면요. 주주들한테 다 배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주주한테 현금으로 주는 게 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주주한테 다 이렇게 뭐 현금 배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쟁여놨다가 투자를 또 합니다. 주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이. 지금 배당 100원 줄까? 내가 열심히 더 좋은 데다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200원 줄까? 그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하하, 지금 배당을 100원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200원 받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기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배웁니다. 즉, 배당을 지금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유보를 통해 가지고 쌓아놓는 걸 유보라고 하거든요. 유보를 통해 재투자를 해서 나중에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투자로 성공하게 되면요.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삼성그룹 안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있죠. 배당 안 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엄청 배당 안 줬어요. 주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 투자할게. 배당 나중에 많이 줄게. 87년에 기업 가치가 1조였던 삼성전자가 한 최근에 400조까지 400조에 육박하죠. 거의 350배? 400배? 이렇게 커졌습니다. 배당을 주는 대신에 기업 가치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당이 안 좋고 그냥 그러면 재투자하는 게 좋네? 만약에 실패했으면 세상은요. 살아남은 기업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기업은 우리가 왜 기억 못할까요? 재투자해가지고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재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배당 안 하고 열심히 재투자해가지고 성공한 기업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또 주주에게 배분에 대한 문제, 분배에 대한 문제죠. 여기까지가 전체 기업 재무고요. 추가적으로 뭐 합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하는 게 좋은지 특수배당 정책 이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뭐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의사결정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투자론에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투자론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금융자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파생상품이 들어갑니다.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드리고 끝낼게요.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이 파생상품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계약 구조거든요. 파생상품은 하나의 계약 구조예요. 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것은요, 뭐 계약하기 나름이잖아요. 계약하기 나름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계약이 되겠죠. 계약은 갑과 을이 있어야 됩니다. 나 저거 10,000원에 살게. 그러면 을은 뭐라고 얘기해야지 계약이 성립돼요? 그럼 나 저거 10,000원에 팔게. 이렇게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죠. 근데 이 계약은 되게 심플한 계약입니다. 그냥 시장 가가지고 아주머니 저거 10,000원에 주세요. 그래 10,000원에 팔게. 그냥 계약한 거죠. 저거라는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파생상품이냐? 파생상품은 이게 아닙니다. 자, 파생상품은요, 여기서 하나 뭐가 들어가는지 볼게요. 미래에 어떤 불확실한 지점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요거 1년 뒤라는 것만 딱 넣는데, 계약서에 1년 뒤라는 것만 딱 넣는데 완전히 달라지죠. 나 1년 뒤 저거 10,000원에 살게. 을은 나 저거 1년 뒤 10,000원에 팔게요. 지금 얼마인지, 1년 후에 얼마, 지금 얼마인지는 알지만 1년 후에 제가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10,000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불확실하고 누군가는 이득이면 누군가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게임이 됩니다. 이게 파생입니다. 그리고 진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구조를. 이 저거가 일반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생상품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저거라는 기초자산이라 불리는 이 저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선물, 선도라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방금. 자, 이런 계약 구조도 볼까요? 이런 계약 구조. 너 때릴래. 그러면 나 너한테 맞을래. 이런 계약 구조가 있을까요? 이거는 학교 폭력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손해요? 을만 손해잖아요. 갑은 때리기만 하고 을은 맞기만 하잖아요. 금융시장은요, 자본시장은요, 이렇게 누구 하나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뒤에 대신 10,000원 줘. 이러면요. 그러면 대신 10,000원 줄게. 이러면 계약 성립되지 않을까요? 10,000원 받고 그 다음에 맞는 거죠. 됐죠?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런데 이게 파생이냐? 파생은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불확실한 게.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너 시험 60점 넘으면 때릴래. 좀 이상한가? 점 넘으면 때릴래. 자, 뭐가 생겼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생겼죠. 60점 넘으면 때릴래. 대신에 나 60점 넘으면 너 때릴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한 대가. 60점 안 넘으면 안 때려. 하지만 넘으면 때려. 어쨌든 갑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권리만 있죠. 권리만. 대신 10,000원 줄게. 60점 넘으면은 너 나한테 맞을게. 대신 10,000원 줘.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이게 파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약에서 뭔가 좀 더 나갔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뭔가 베팅을 하는 느낌이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옵션입니다.
옵션이라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파생상품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파생상품이 존재합니다. TRS, 그 다음에 디폴트 스왑,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스왑, 이자율 스왑, 통화 스왑,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이 있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파생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공대생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지만 문과생들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자, 그러면 파생상품이 뭔지는 대충 알겠어. 그러면은 재무관리에서 파생상품은 뭐야? 여러분, 파생상품도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투기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해지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어요. 투기 목적이 있고 해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뭘 배울까요? 위험을 없애면 없앨수록, 위험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해지 목적의 파생상품을 배웁니다. 물론 투기 목적도 살짝 배우긴 하지만 해지 목적이 우선이에요. 재무관리의 큰 축은 이겁니다. 기업 재무예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이상한 데다가 신경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뭐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 때 원자재를 수입하죠. 그때 원자재 수입했을 때 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려면 파생상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팔 때 외국에 만약에 판다면은 환율 문제가 있겠죠. 환율의 변동성을 제거시키고 싶어요. 파생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파생상품을 통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해지 목적이죠. 돈을 버는 파생상품의 투기 목적도 있습니다. 그거 거의 안 배워요. 물론 배우긴 배우지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돈놀이 할 때 나중에 파생상품 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저는 24살, 5살 때부터 펀드부터 시작해서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직장 입사하고 나서는 더 활발하게 했고, 저는 좀 어떤 구력이 돼요. 저희 뭐 어쨌든 뭐 10여 년 넘게 주식 투자했으니까 구력이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돈을 벌려는 목적, 액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거든요.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을 배워야 되지만 재무관리에서는 공격적 투자 전략 거의 안 배웁니다. 패시브한 거 배워요. 위험을 제거하는 거예요. 돈 벌려면 야, 금융자산 이런 것들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지 마. 돈을 벌려면 실물자산에 투자해야 돼. 공장 잘 짓고 물건 잘 만들고 돈 빨리빨리 돌게 서비스 잘 제공하고 이런 것들 잘해야 돼. 그 기업이 설립한 목적에 맞게 영업활동을 잘해야 돼. 이게 기업 재무, 재무관리의 우리가 배우는 재무관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 재무관리의 전체적인 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피하되고 살해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전에 이거를 듣고 재무관리 공부하게 되면은 좀 더 보이는 게 많을 거고요. 좀 더 들리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재무관리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다 쏘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무관리를 공부하는데 좀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이번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